도둑년, 감히 내 인생을 망쳐. 감히 내까짓게 내 백년 가업에 오물을 끼얹어.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행사장의 한가운데였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얼어붙은 채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고급 샴페인 잔들이 깨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라장의 중심에 이제 막 32살이 된 여자 서지안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청류 양조장의 공장장 이강석의 손바닥이 그녀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친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수백 개의 경멸 어린 시선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그녀의 귓가를 찔러댔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노예처럼 일하며 바친 충성의 대가가 바로 수많은 사람 앞에서의 처절한 인격살인이었습니다. 서지아는 바닥에 엎드린 채 자신의 눈물로 얼룩진 대리석 바닥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녀의 시계가 이 지옥 같던 시간의 첫 페이지로 되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오늘로부터 정확히 한 달 전 경기도 여주의 깊은 산자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 아직 태양조차 고개를 내밀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입니다. 하지만 100년의 역사를 품은 고즈넉한 한옥, 청류 양조장의 불빛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시간마저 멈춘 듯한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코끝을 찌르는 구수하고 달큰한 누룩의 향기가 새벽 안개와 뒤섞여 묘한 경외감을 자아내는 곳이죠. 그 정막을 깨고 들려오는 것은 쓱싹거리는 거친 걸레질 소리였습니다. 서지아는 오늘도 어김없이 커다란 발효 항아리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닦고 있었습니다. 항아리의 표면은 매끄러웠지만 그것을 어루만지는 지안의 손은 32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투박했습니다. 갈라지고 트고 지워지지 않는 누룩대가 낀 손. 그것은 15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양조장의 그늘에서 살아온 그녀의 훈장이자 족쇄였습니다. 좋은 술은 말이다. 절대 거짓말을 못한단다. 내 손끝에 닿은 진심이 곧 술맛이 되는 게야. 지안의 귓가에는 언제나 한 노파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바로 이 양조장을 대한민국 최고의 명가로 일궈낸 전설적인 인물, 무형문화재 최금순 명장이었습니다. 15년 전 갈 곳 없던 고아나 다름없는 지안을 거두어준 은인이었죠. 명장은 중졸이라는 꼬리표 대신 지안이 가진 천재적인 미각과 절대적인 후각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명장은 지안에게 술을 빚는 법뿐만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올곧은 마음가짐까지 가르쳐준 스승이자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했던 목소리는 이제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3년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진 최금순 명장은 현재 인근 요양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장이 사라진 양조장에는 오직 탐욕스러운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죠. 오전 7시 양조장의 정적을 깨고 최고급 수입세단 한 대가 마당으로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50대 후반의 남자, 바로 현재 청류 양조장의 공장장이자 최금순 명장의 외아들인 이강석입니다. 그는 술 냄새라면 질색을 하는 위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쓰러진 틈을 타 양조장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서지안, 손님들 오는데 아침부터 꼴이 그게 뭐야? 당장 가서 화장실이나 치워. 이강석의 목소리는 언제나 날이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주를 빚어내는 천재 양조사 서지안에게 그는 매일같이
화장실 청소와 바닥 쓸기 같은 잡일만을 지시했습니다. 철저한 가스라이팅의 연속이었습니다. 낮은 학력에 아무런 배경도 없는 내가 이만큼 먹고 사는 건 다 내 덕분이라는 멸시가 일상이었습니다. 지아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굴욕적인 대우를 견디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뿐인 남동생의 심장병.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병원비와 다가올 수술비는 지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짐이었습니다. 이강석은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안의 동생 병원비를 명목으로 가부를 해주며 그녀를 빚의 수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양조장의 직원이 아니라 이강석의 소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조장의 공기를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세대가 연이어 양조장 마당으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대한민국 주류 업계 1위인 태산주류의 회장과 임원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이 공장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청류 양조장의 100년 브랜드 가치와 핵심 레시피, 우리 태산주류가 500억에 사겠소. 500억 원. 이강석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술 빚는 일 따위는 진작에 때려치우고 강남에 빌딩을 사고 싶었던 그에게 이것은 인생 역전의 황금 동아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주류 회장의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단 조건이 있소. 다음 달 열리는 전국 명주 품평회에서 청류 양조장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그 어떤 술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신주를 선보이시오. 거기서 대상을 받아야만 500억 원의 계약서에 내 도장이 찍힐 것이오. 태산주류의 임원들이 떠난 후 이강석의 얼굴은 곧장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술을 빚을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최금순 명장이 쓰러진 이후 양조장의 술맛은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이강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에서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있는 서지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강석은 퇴근하려던 지안을 텅 빈 공장장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은 방 안, 이강석은 고급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 앉아 지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안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언제나처럼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지안, 내 동생 수술 날짜가 이번 달 말이지? 지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이강석의 화법이었습니다. 강석은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동생의 수술비 전액이 찍힌 이체 예정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번 전국 품평회에 낼 술 내가 만들어.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기 직전에 연구하시던 그 전설의 비법, 내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잖아. 안 그래? 지아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금순 명장이 남긴 마지막 비법은 지안에게만 허락된 유산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스승의 혼이 담긴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런 술을 탐욕에 눈먼 이강석의 이름표를 달고 세상에 내보내야 한다는 것은 지안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장님, 그 비법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그건 명장님께서 제게 건방지게 토 달지 마. 이강석의 고함이 사무실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안의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결에서 비릿한 탐욕의 냄새가 났습니다. 착각하지 마, 서지안. 넌 그냥 우리 집안이 걷어준 청소부야. 내가 가진 기술, 내 미각, 그거 다 내 어머니가 준 거니까 결국 내 거라고. 이 술 완벽하게 못 만들어내면
내 동생 수술은 없는 줄 알아. 병원비도 못 내고 길바닥에서 객사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협박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졸하고 악랄한 협박이었죠. 지아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유일한 피부치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 지안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온 설움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차가운 병실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동생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결국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강석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졌습니다. 그것은 양조장 가장 깊은 곳, 수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비밀 발효실의 열쇠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 내가 술을 빚는다는 걸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돼. 낮에는 여느 때처럼 청소하고 밤에만 들어가서 작업해. 지아는 바닥에 떨어진 차가운 쇳덩어리 열쇠를 주워들었습니다. 열쇠의 냉기가 심장까지 얼려버리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노예의 굴레로 밀어넣는 족쇄였습니다. 밤 9시 모두가 퇴근하고 어둠이 내려앉은 청류 양조장. 지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양조장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비밀 발효실 문 앞에 섰습니다. 끼익하고 낡은 문이 열리자 오랜 세월 숙성된 미생물들의 깊은 숨결이 지안을 맞이했습니다. 스승과 함께 웃고 울며 술을 빚었던 추억의 공간이었습니다. 지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작업용 앞치마를 두르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지안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어둠 속에서 세상이 깜짝 놀랄 진짜 걸작을 만들어내겠다는 장인으로서의 본능이 눈을 뜬 것입니다. 과연 서지아는 이 어둠 속에서 완벽한 수를 빚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500억이라는 거대한 돈 앞에 눈이 먼 이강석은 순순히 약속을 지킬까요? 달빛만이 은은하게 비추는 발효실 안 지안의 치열하고 외로운 싸움이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될 이 거대한 파동이 훗날 대한민국 주류 업계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그저 퀴퀴하게 썩어가는 냄새라고 불렀지만 서지안에게 그 향기는 우주가 탄생하는 고귀한 숨결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청류 양조장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 발효실입니다. 그동안 청소부 유니폼 속에 감춰져 있던 서지안의 진짜 모습이 비로소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하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커다란 가마솥의 뚜껑이 열리자 하얀 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갓 쪄낸 찹쌀 고두밥의 구수한 향기가 발효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지아는 뜨거운 김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고두밥을 퍼내어 멍석 위에 고르게 펼쳤습니다. 밤바람에 밥알을 식히는 과정은 술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온도가 1도라도 높으면 누룩이 죽어버리고 낮으면 발효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서지아는 온도계 대신 자신의 손등을 고두밥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15년 동안 스승 최금순 명장 곁에서 익힌 감각, 그것은 어떤 최첨단 기계보다 정확했습니다. 잘 식은 고두밥에 누룩과 암반수를 섞어 항아리에 담는 과정은 경건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지안의 온몸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낮에는 볼 수 없었던 생기와 열정이 감돌았습니다. 항아리에 귀를 대면 미생물들이 당을 분해하며 내는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톡, 사르르. 마치 봄비가 내리는 듯한 그 소리는 지안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해가 떠오르면 마법은 사라지고 지안은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전 9시 양조장 마당은 여느 때처럼 활기찼지만 지안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이강석 공장장은 지나가며 지안이 쓸어놓은 낙엽을 일부러 발로 흩뜨려 놓곤 했습니다. 서지안, 바닥에 흙먼지 날리는 거 안 보여? 회장님 오실 곳인데 똑바로 좀 치워. 이강석의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지안은 묵묵히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모욕감이 가슴을 찔렀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발효실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동생의 창백한 얼굴뿐이었습니다. 지안은 밤샘 작업으로 핏발이 선 눈을 깜빡이며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양조장의 고요한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방송국 로고가 박힌 승합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탐사보도 전문 PD 강민우였습니다. 그는 사라져가는 전통 명주를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이었고 100년 전통의 청류 양조장은 그의 핵심 취재 대상이었습니다. 강민우는 날카로운 눈썰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강석 공장장을 인터뷰하면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이강석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포장된 용어뿐이었고 정작 술을 빚는 철학이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얼버무렸기 때문입니다. 강민우의 시선은 화려한 공장장실을 지나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항아리를 닦고 있는 지안에게 머물렀습니다. 지안의 손등에는 수많은 상처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청소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우는 그녀가 항아리의 겉면을 닦으면서도 손바닥으로 항아리의 온도를 예민하게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우는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양조장 근처에 차를 세운 채 잠복했습니다. 그의 직감이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모두가 잠든 양조장 뒷마당으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서지안이었습니다. 강민우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서지안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출입 금지 팻말이 붙어 있는 구석의 낡은 창고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닫히자 창고의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강민우는 소리 없이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낮 동안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안은 커다란 항아리 앞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술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국자로 떠올린 뽀얀 액체는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청소부의 모습이 아니라 완벽한 장인의 자태였습니다. 강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고 그 소리에 놀란 지안이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챙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극도의 긴장감에 지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강석에게 들키면 동생의 수술비는 끝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지안이 뒷걸음질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조심스럽게 발효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국자를 주워들고
항아리 안의 술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강민우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커졌습니다. 이 향기. 낮에 이강석 공장장이 보여준 술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아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강민우는 국자에 남은 술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찌릿한 전율이 강민우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첫맛은 달콤했지만 끝맛은 깊고 묵직했으며 목으로 넘긴 후에도 은은한 과일향이 입안을 맴돌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주라 불리던 최금순 명장의 술,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젊고 생동감 넘치는 맛이었습니다. 맙소사, 이 술을 당신이 혼자 다 빚은 겁니까? 낮에는 청소만 하지 않았나요? 강민우의 질문에 지아는 그제야 무너져 내리듯 항아리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고독, 자신의 기술을 감추고 숨죽여 지내야 했던 서러움이 낯선 남자의 인정 어린 한마디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서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민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생의 병원비, 이강석의 협박, 그리고 최금순 명장이 남긴 마지막 비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강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술 작품을 빚어내는 천재를 노예처럼 부리며 그 성과를 가로채려는 이강석의 악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지안 씨, 이 비밀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당신의 술은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할 진짜 예술이니까요. 그날 밤 이후 강민우는 지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핑계로 이강석의 동태를 살피고 밤에는 무거운 곡물 포대를 나르거나 발효실의 온도를 맞추는 서지안의 작업을 도왔습니다. 외롭기만 했던 서지안의 술 빚는 시간에 처음으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아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긴장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국 명주 품평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자 이강석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대기업과의 500억 계약이 걸린 일생일대의 거래였기에 그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강석은 양조장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보안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양조장 구석구석, 특히 외부인의 출입이 뜸한 창고 주변까지 최신식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되면 밤마다 비밀 발효실을 드나드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술은 이제 막 숙성의 최고조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관리를 멈추면 술은 순식간에 식어버릴 것입니다. 그날 밤 서지안과 강민우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상태로 발효실에 모였습니다. CCTV 설치업자들이 내일 아침 일찍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밤 안에 가장 중요한 숙성 단계를 마무리하고 술항아리를 더 깊은 토굴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거대한 항아리를 힘겹게 끌어안고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절대 소리를 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마지막 항아리를 무사히 토굴 안쪽으로 밀어넣고 서지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였습니다. 저벅, 저벅. 발효실 문 밖에서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겁고 일정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지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시간에 양조장을 순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자신의 계략이 틀어질까봐 극도로 예민해진 이강석 공장장뿐이었죠.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비밀 발효실 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랜턴 불빛이 날카롭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민우가 재빨리 작업등을 껐습니다. 발효실 안은 완벽한 암흑에 잠겼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참은 채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지안의 심장 박동 소리가 발효실 전체를 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끽! 소름 끼치는 쇳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발효실의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아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지안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지옥의 문고리가 바로 눈앞에서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내며 열리고 있었으니까요. 서지안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문이 열린 뒤 마주하게 될 진짜 지옥이 어떤 모습일지 말입니다. 끽! 무겁게 가라앉은 비밀 발효실의 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날카로운 랜턴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발효실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강석의 거친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토굴 안쪽 깊숙이 몸을 숨긴 서지안과 강민우 PD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두 손을 꽉 맞잡은 서지안의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죠. 이강석의 발걸음이 항아리들이 있던 빈자리 앞에 멈췄습니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허공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술이 익어가며 내뿜는 특유의 달큰한 향기가 아직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강석의 눈동자가 의심으로 번뜩였습니다. 랜턴 불빛이 서지안이 숨어있는 토굴 입구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발각되기 일보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강석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소리에 이강석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산 주류의 부사장이었습니다. 이강석은 곧장 목소리를 비굴하게 바꾸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쫓기듯 랜턴을 끄고 발효실을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멀어지는 발소리를 확인한 뒤에야 두 사람은 털썩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천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이강석의 의심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이강석 공장장은 지안의 작업 동선을 따라 고화질 CCTV를 촘촘하게 설치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보안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지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녀의 술 빚는 비법을 화면 너머로 훔쳐내기 위함이었죠. 이제 지안은 더 이상 강민우 PD를 만나거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완벽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난밤 CCTV가 설치되기 직전 두 사람이 사각지대인 지하 토굴 깊숙이 숨겨둔 진짜 술항아리는 안전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술은 스스로 마지막 마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시간과 미생물이 빚어내는 자연의 조화, 바로 숙성의 완성이었습니다. 며칠 뒤 CCTV의 감시망을 피해 간신히 토굴로 들어간 서지안은 조심스럽게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지안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마치 황금빛 호박을 녹여놓은 듯한 맑고 영롱한 신주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한 모금 떠서 입에 대자 온갖 꽃의 향기가 입안에서 폭발하듯 피어올랐고 목을 타고 넘어간 뒤에는 묵직한 여운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15년 전 최금순 명장이 꿈꾸었지만 끝내 완성하지 못했던 바로 그 전설의 술이었습니다. 지안의 모진 15년 세월이 드디어
한 방울의 눈부신 결실로 맺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이제 동생을 살릴 수 있어. 지아는 작은 유리병에 완성된 신주를 소중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강민우 PD에게 연락해 최금순 명장이 있는 요양병원으로 같이 향했습니다. 스승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쁨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기계 소리만 들려오는 병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최 명장의 모습은 언제 보아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아는 스승의 마른 손을 꼭 잡고 면봉에 술을 적셔 명장의 갈라진 입술 위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명장님, 저 지안이에요. 명장님이 그토록 찾고 싶어 하셨던 진짜 술맛, 제가 드디어 찾아냈어요. 이 술 드시고 제발 일어나세요. 지안의 간절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동도 없던 최금순 명장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굳게 감긴 눈가에서 한 줄기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 것입니다. 스승은 지안의 술을, 그 진심을 맛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스승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동생의 수술 날짜도 잡혔고 완벽한 술도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강석에게 약속한 수술비만 받으면 지아는 이 지긋지긋한 양조장을 영원히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채 반나절도 가지 못하고 처참하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낮 강민우 PD가 사색이 된 얼굴로 청류 양조장 뒤편으로 지안을 급히 불러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밤 강민우가 이강석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해 해킹한 비밀 장부와 이면 계약서였습니다. 강민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지안 씨,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이강석, 그 인간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태산 주류와의 500억 원 계약, 그건 서지안 씨의 피를 빨아먹는 악마의 시나리오였어요. 강민우가 내민 서류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강석은 단순히 양조장만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안이 만든 신주의 모든 레시피와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 팔아넘길 계획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강석은 지난 몇 년간 도박과 빚으로 양조장의 자금을 수십억 원이나 횡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내일 양조장을 매각한 후 그 횡령의 모든 책임을 서지한 단독 범행으로 뒤집어 씌우고 해외로 도주할 비행기 티켓까지 이미 예매해 둔 상태였습니다. 계약서가 성사되는 순간 지아는 동생의 수술비는커녕 빈털터리로 감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지안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15년을 바쳐 모신 곳이었습니다. 가족을 볼모로 잡고 자신의 피와 살을 갉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인생 전체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배신을 넘어선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의 짓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강민우의 만류를 뿌리치고 공장 장실로 향했습니다. 당장 따져 묻고 내 동생의 목숨값이라도 받아내야 했습니다. 쾅! 공장 장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던 이강석이 비릿한 미소로 지안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지안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공장장님, 제 동생 수술비 당장 내놓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모든 죄 뒤집어 씌우려는 그 더러운 계획도 당장 멈추세요. 지안의 외침에 이강석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와인 잔을 내려놓고는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그것은 지안이 강민우와 함께 지하 토구를 잠가두었던 자물쇠였습니다. 끊어진 자물쇠를 본 지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CCTV로 내 동선 다 파악하고 있었어. 쥐새끼처럼 토굴에 숨겨두면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내가 만든 그 술 어젯밤에 내가 다 메인 행사장으로 이미 보냈다. 너 수고했다. 이강석의 목소리는 한없이 가볍고 잔인했습니다. 지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유일한 무기이자 인질이었던 완성된 술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강석은 지안의 절망을 즐기듯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서지안, 너 착각하나 본데 넌 나와 거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야. 내가 입을 열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지. 이강석이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공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지안이 지난 15년 동안 최금순 명장과 함께 술을 빚으며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록해온 양조일지였습니다. 온갖 온도 변화, 미생물의 반응, 계절별 쌀의 상태가 빼곡히 적혀 있는 서지안의 영혼이자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강석은 지안이 보는 앞에서 그 소중한 일지를 대형 문서 파쇄기 입구에 밀어 넣었습니다. 안 돼. 제발 그것만은 안 돼. 지안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이강석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우두둑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15년의 세월이 종이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지안은 바닥을 기어가 파쇄된 종이 조각들을 긁어모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강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지안을 내려다보며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명심해라. 내일 회장님 오시면 넌 행사장 주차 요원이나 해. 행사장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만약 허튼 수작 부리거나 도망칠 생각하면 내 동생 병실에 있는 산소호흡기, 내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뽑힌다. 그 병원 재단 이사장이 내 골프 친구거든. 동생의 목숨. 그것은 지안이 넘을 수 없는 가장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이강석은 낄낄거리며 공장 장실을 나갔고 지안은 사방이 막힌 그 차가운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15년의 기록도 잃었고 동생의 목숨은 담보로 잡혔으며 자신의 피땀으로 만든 걸작은 도둑 맞았습니다. 내일은 전국 명주 품평의 당일입니다. 수백 명의 언론과 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그 화려한 자리에서 이강석은 지안의 술로 50억 원을 거머쥐고 그녀를 영원한 지옥으로 밀어 넣을 것입니다. 어둠이 내린 빈 사무실, 흩어진 종이 조각 위에 엎드린 지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절망. 과연 그녀에게 내일의 아침은 허락될 수 있을까요? 벼랑 끝에 내몰린 그녀의 운명은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부신 조명이 켜진 무대 위에서 한 인간의 15년 세월이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강석 공장장은 몰랐습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한 사람만이 바닥을 박차고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국 명주 품평의 당일, 서울의 대형 호텔 연회장은 아침부터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대한민국 주류 업계를 좌우하는 대기업 태산 주류의 회장을 비롯해 수백 명의 언론인과 투자자들이 운집했죠. 행사장 중앙에는 100년 전통 청류 양조장의 부활이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무대 뒤편 서지아는 구겨진 유니폼을 입고 차가운 지하 주차장에서 안내봉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강석의 협박대로였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빚어낸 술이 세상에 공개되는 그 순간, 지아는 매연 가득한 주차장 구석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동생의 산소호흡기를 볼모로 잡힌 지아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행사장 내부의 화기애애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메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선 이강석 공장장의 얼굴은 터질 듯한 자신감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태산 주류 회장이 흡족한 미소를 띠며 서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500억 원짜리 인수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이강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선보일 술은 저의 어머니 최금순 명장의 100년 비법을 제가 직접 오랜 연구 끝에 완성한 궁극의 신주입니다. 술의 이름은 천년의 약속입니다.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석의 신호와 함께 행사장 중앙에 놓여 있던 거대한 전통 항아리를 덮고 있던 붉은 천이 벗겨졌습니다. 조명이 항아리로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태산 주류 회장이 직접 첫 잔을 받기 위해 다가섰습니다. 이강석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향긋해야 할 과일향 대신 시궁창 썩는 듯한 지독한 악취가 연회장 전체로 확 퍼져나갔습니다. 우, 이게 무슨 냄새야? 맨 앞줄에 있던 기자들이 코를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태산 주류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강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항아리 안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황금빛이어야 할 신주가 시커먼 구정물처럼 변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미생물과 화학약품이 뒤섞여 만들어낸 끔찍한 오물이었습니다. 이강석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곧바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떠는 척하며 무전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서지안 당장 끌고 와. 영문도 모른 채 경호원들에게 끌려온 서지안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지안에게 꽂혔습니다. 이강석은 성큼성큼 걸어가 바닥에 주저앉은 지안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대기업 회장과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감히 질투에 눈이 멀어 100년 가업에 오물을 끼얹어 내가 못 가질 바엔 망쳐버리겠다고 어젯밤에 항아리에 똥물을 부어 아닙니다. 공장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만든 술은 지안이 변명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회장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강석의 두꺼운 손바닥이 지안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지안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가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귓가에서 이명이 울렸습니다. 이것이 이강석의 진짜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술을 대기업에 넘길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횡령죄를 덮고 50억 원의 위약금 소송까지 모두 서지안 개인의 악의적인 테러 행위로 뒤집어 씌우기 위한 완벽한 자작극이었습니다. 지안을 대중의 비난을 받는 테러범으로 낙인 찍어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하려는 것이었죠. 경찰 불러. 이 도둑년 당장 내 회사에서 해고야. 내가 저지른 손해배상 감옥에서 평생 갚게 해주마. 이강석의 고함 소리 뒤로 사람들의 싸늘한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은망덕한 여자. 그것이 현재 서지안에게 씌워진 프레임이었습니다. 지안은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브러진 바닥에 엎드린 채
자신의 눈물로 얼룩진 대리석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철저히 농락당했습니다. 15년 동안 스승의 가르침 하나만 믿고 버텨왔던 세월이 동생을 살리겠다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이 모두 시궁창으로 처박혔습니다. 경호원들에 의해 거칠게 행사장 뒷문으로 내팽개쳐진 서지안.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웅크려 앉은 그녀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당장 끊어질 동생의 산소호흡기,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 감옥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앞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강민우 PD였습니다. 강민우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지안의 떨리는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서지안 씨, 울고 싶으면 우세요. 하지만 딱 5분만 우는 겁니다. 지안이 텅 빈 눈으로 강민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PD님. 공장장님이 일지도 다 찢어버렸고 술도 망가뜨렸어요. 제 동생은요? 우리 불쌍한 동생은 이제 어떡해요? 강민우는 지안의 상처투성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지안 씨, 당신 손을 보세요. 15년 동안 뜨거운 솥을 젓고 차가운 항아리를 닦던 이 손. 이 손이 기억하는 온도와 촉감까지 이강석이 찢어버릴 수 있습니까? 지안은 자신의 투박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굳은 살, 베인 상처의 흉터들. 그것은 단순한 청소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스승 최금순 명장이 유일하게 인정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인의 손이었습니다. 진짜 레시피는 종이 쪼가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깨진 항아리 속에 있는 것도 아니죠. 진짜 레시피는 서지안, 당신의 이 손끝에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곧 100년의 비법이란 말입니다. 강민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지안의 가슴 속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늘 도망치고 숨기만 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이강석의 부당함에 눈을 감았고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굴종의 대가는 파멸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강해지는 법입니다. 서지안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걷히고 서늘한 결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인의 깊은 한이 폭발적인 에너지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안이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뺨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행사장 안의 그 누구보다도 맑고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PD님, 그 방송용 카메라 지금 바로 켤 수 있죠? 지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강민우 PD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지안은 품속에서 구겨진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수간호사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지안이 최금순 명장에게 몰래 약주를 먹이며 지극정성으로 돌봐온 사실을 아는 유일한 협력자였죠. 간호사님, 지금 바로 명장님 모시고 호텔로 와주셔야겠어요. 네, 깨어나셨어요. 명장님이 직접 심판하실 시간이 왔거든요. 전화를 끄는 서지안은 다시 행사장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거대한 문 너머에는 여전히 이강석이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짜들의 잔치는 끝났습니다. 서지안은 찢어진 유니폼 자락을 툭툭 털어내고 당당하게 어깨를 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강석이 빼앗아갔다고 생각한 토굴 속 진짜 수랑아리에서 미리 소분해 두었던 투명한 유리병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 어떤 도구로도 더럽힐 수 없는 서지안의 영혼이 담긴 황금빛 신주가 찰랑이고 있었죠.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어. 이강석 공장장님, 오늘 당신의 그 오만한 혀 끝에 진짜 지옥을 맛보게 해줄게. 서지안이 발걸음을 뗐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짓밟았던 그 화려한 무대 위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기 위해 걸어 들어가는 영웅의 당당한 행진이었습니다.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서지안의 손에 의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행사장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강석의 몰락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500억 원짜리 도장이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남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산 기생충이 마침내 거대한 제왕으로 등극하려던 찰나였죠.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이강석 공장장이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지옥의 사자였습니다. 행사장 안은 샴페인 거품처럼 들뜬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단상 중앙에 선 이강석 공장장은 태산 주류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이강석의 손에 든 황금빛 만년필은 500억 원짜리 인수 계약서를 향해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죠. 서지안이라는 귀찮은 장애물을 완벽하게 제거했다는 승리감에 이강석의 입꼬리는 주체할 수 없이 실룩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뒤편의 거대한 참나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문 앞에는 휠체어에 앉은 백발의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뇌졸중으로 쓰러져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고 알려졌던 청류 양조장의 설립자 최금순 명장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전설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휠체어 뒤에서 손잡이를 밀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조금 전 이강석에게 뺨을 맞고 쫓겨났던 서지안이었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여전히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고 유니폼은 찢겨 있었지만 눈빛만은 세상 그 어떤 보적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카메라를 어깨에 맨 강민우 PD가 든든하게 호위하고 있었죠.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에? 단상 위에 서 있던 이강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의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렸습니다. 최금순 명장은 수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걸음걸이는 불편해 보였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백은 행사장 전체를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탁, 탁, 탁. 명장의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짚을 때마다 이강석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명장은 이강석이 내세웠던 가짜 신주, 그 썩은 물이 담긴 항아리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강석을 향해 서늘한 일가를 토해냈습니다. 스피커 없이도 온 장내를 쩌렁쩌렁 울리는 호통이었습니다. 이강석? 내 놈이 내 아들이라는 게 천추의 한이다. 100년 조상들의 혼이 담긴 이 신성한 술독에 똥물을 붓고 그걸로 남의 눈을 속여 돈을 갈취하려 해? 내 놈은 사람이 아니라 금수만도 못한 놈이다. 명장은 들고 있던 지팡이로 이강석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엇가는 비명과 함께 이강석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늘 고고한 척하던 그의 허울 좋은 가면이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산 주류 회장과 임원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석은 바닥을 기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입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 도둑년 서지안이 우리 양조장을 망치려고. 닥쳐라. 내 눈은 속여도 이 혀는 못 속인다. 명장의 단호한 외침에 이강석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최금순 명장은 뒤에 서 있던 서지안을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토굴 속 진짜 항아리에서 미리 소분해 두었던 서지안이 15년 동안 피땀 흘려 완성한 진짜 천년의 약속이었습니다. 최금순 명장이 유리병의 술을 잔에 따랐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순식간에 달큰하고 깊은 꽃향기가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까의 악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영혼을 홀리는 천상의 향기였습니다. 명장은 그 술잔을 태산주류 회장에게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 미천한 늙은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 큰 폐를 끼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장님께서 원하시던 진짜 천년의 약속입니다. 한 모금 맛보시지요. 회장은 조심스럽게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향기에 이미 그의 눈은 감탄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경건한 태도로 술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꿀꺽, 목 넘김의 소리마저 달콤했습니다. 회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었습니다. 여주의 맑은 물과 잘 익은 쌀 그리고 인고의 세월이 응축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입안을 감싸는 부드러운 단맛 뒤에 찾아오는 깔끔한 신맛, 그리고 가슴 깊은 곳까지 찌르르 울리는 묵직한 감동. 회장의 얼굴에 환희가 번졌습니다. 명장님, 어떻게 이런 맛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이 내린 술입니다. 제가 평생 마셔본 술 중에 단연 최고입니다. 회장의 극찬에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최금순 명장은 고개를 저으며 서지안의 손을 잡아들어 올렸습니다. 투박하고 갈라진 15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서지안의 손이었습니다. 칭찬은 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받아야 합니다. 이 술은 제 비법이 아닙니다. 지난 15년 동안 내 아들놈이 골프를 치러 다닐 때 밤새워 불을 떼고 항아리를 닦으며 이 아이가 홀로 완성해낸 걸작입니다. 청류 양조장의 진짜 후계자는 이강석이 아니라 바로 서지안입니다. 장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그림자 속에 갇혀있던 천재가 마침내 세상의 가장 밝은 빛 속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산주류 회장은 서지안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이름 없는 청소부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지켜보던 강민우 PD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행사장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며칠간 강민우가 취재한 충격적인 진실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이강석이 외국 브로커와 이중 계약을 맺는 모습, 양조장 공금을 횡령해 카지노에서 탕진하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지안의 동생 병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들먹이며 악랄하게 협박하는 녹음 파일이 행사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허튼 수작 부리거나 도망칠 생각하면 내 동생 병실에 있는 산소호흡기, 내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뽑힌다. 알았어? 이강석의 추악한 목소리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하객들은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이강석은 귀를 틀어막고 괴성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입구에는 이미 경찰들이 들이닥친 후였습니다. 이강석 씨, 특수공갈,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은팔찌가 이강석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서지안을 향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이강석의 뒷모습은 그저 비참한 파멸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최금순 명장은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는 서지안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장의 따뜻한 손이 지안의 부어오른 뺨을 감쌌습니다. 지안아, 못난 할미가 미안하다. 내가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내 이름을 지켜줬구나. 이제 더는 숨어 지내지 마라. 내가 이 양조장의 진짜 주인이다. 서지아는 스승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자신의 존재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진한 가족의 피보다 진한 정이 연회장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가짜는 결코 진짜를 이길 수 없다는 망고불변의 진리가 증명된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1년 후의 가을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고즈넉한 한옥, 청류 양조장의 마당은 예년과 다르게 활기가 넘쳤습니다. 양조장 입구에 걸린 거대한 나무 현판에는 서지안 명인 양조장이라는 새로운 글귀가 당당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강석이 구속된 후 서지안은 태산주류와 정식으로 기술 제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천년의 약속은 출시되자마자 대한민국 주류 대상을 휩쓸며 전국적인 품귀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그토록 걱정했던 동생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병원을 퇴원한 동생은 건강한 얼굴로 양조장의 회계 업무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지안이 서 있습니다. 구겨진 청소부 유니폼은 사라졌습니다. 단정하고 기품 있는 개량 한복을 입은 그녀는 양조장 마당에 모인 수십 명의 수습생 앞에서 당당하게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술은 꼼수나 속임수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손에 묻은 굳은 살,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만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진짜 술맛을 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지하 토굴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애벌레가 자신의 힘으로 껍질을 깨고 나와 눈부신 나비로 비상한 것입니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 틈에서 카메라를 든 강민우 PD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큐멘터리 달빛 장인 서지안은 방영 직후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가을의 따사로운 햇살이 백년된 숨쉬는 항아리들을 비추고 그 빛은 서지안의 환한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거칠었던 손은 여전히 술을 빚느라 투박했지만 이제 그 손은 억압의 상징이 아닌 희망과 자부심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와 함께 서지안의 입가에 피어난 맑고 단단한 미소 위로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 거짓과 탐욕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진심만이 결국 가장 빛나는 결실을 맺는다는 깊은 여운을 남긴 채 말입니다.